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모여서 같이 강의를 듣지 못하고 영상으로 이렇게 듣게 된 것을 좀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나는 마스크를 안 끼고 강의를 하고 있어서 다행스럽습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는 한반도 통일과 우리의 과제라는 걸로 택했습니다. 우리 이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젊은이로서 앞으로 우리가 닥쳐올 미래, 우리가 겪게 될 한반도 통일이라는 걸 대해서 우리가 뭐를 준비하면 좋을까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강의 내용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통일이라고 하는데 그 통일 꼭 해야 되나?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요즘 뭐 통일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통일 꼭 해야 되나 하는 그런 토픽으로 첫 번째 파트가 가고요. 두 번째는 그 우리의 통일의 그 상대라고 그럴까 파트너가 될 북한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럼 우리는 이 통일이라는 걸 놓고 무엇을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 이 통일 꼭 해야 되나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설문조사한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생각도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통일에 관련된 설문조사는 여러 기관에서 계속합니다. 그런데 민주평통에서 매 분기마다 1년에 4번씩 설문조사를 합니다. 통일에 대해서 국민들의 생각이 어떤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행해진 그러니까 올해 1, 4분기에 한 민주평통에서 한 설문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는 어떻게 생각이 다른지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죠. 우선 첫 번째 질문은 그거였습니다. 북한은 우리한테 어떤 상대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북한에서 탈북한 우리 학생들도 있고 또 남쪽에서 자라는 학생들도 같이 아마 듣고 있을 텐데 이렇게 보는 거죠. 북한이 과연 우리가 협력하고 지원해야 될 그런 우리의 동료로서의 대상인가 아니면 우리하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대상인가 아니면 뭐 그와 관련 없이 별 상관없는 다른 나라와 뭐 비슷한 그런 대상이다. 그러면 이제 그런 설문 문항을 무응답까지 포함해서 했을 경우에 협력 지원 대상이라는 게 올 1, 4분기 결과를 보면 44%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아니다. 적대 내지는 경계 대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36%나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사회적인 분위기나 남북 관계하고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남북 간 관계가 좋고 뭐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하면 이거 협력하고 같이 살아야 될 대상이라는 게 싹 올라갔다가 또 뭐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하면 이게 뚝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밑에 작년 1년 전 1, 4분기에 조사한 거 보면 협력 지원 대상이라는 게 52%나 됐고 적대 대상이었다는 게 28%, 28.9%밖에 안 됐었는데 최근에 한 1년 동안 남북 관계가 다시 경색 국면에 들어가면서 이 비율이 많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나는 이 북한이라는 대상을 협력하고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될 대상인지 아니면 경계하고 적대시해야 될 대상인지 아마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10명 조사해 보면 이게 일반 국민들 샘플을 한 거니까 비슷하게 나올 거로 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럼 이런 경계 적대 대상일 수도 있고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될 대상이 더 있는데 여러분들은 우리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게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근데 보시면 통일이 꼭 필요하다, 조금 필요하다, 별 필요 없다, 전혀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5분항으로 무응답까지 해보면 조금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를 합치면 거의 한 70% 가까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본 문항하고 좀 다르죠. 적대 경계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통일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한 70%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관계가 좋을 때는 굉장히 높았어요. 1년 전에 보면 76.2%나 나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통일은 뭐 우리의 소원은 통일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우리가 커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적대 대상이고 뭐 경계 대상이고 하지만 통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10명 중에 7명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럼 통일을 왜 해야 되느냐? 그냥 우리가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아니면 뭐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왜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이런 거였어요. 통일하면 좀 뭐 도움이 될까? 통일되면 뭐 좀 나아질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통일되면 지금보다 좀 잘 살게 될 거다는 게 매우 공감, 조금 공감 합치면 거의 이것도 한 60%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뭐 별로 좋아지지 않을 거다. 뭐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게 39%에 됐어요. 근데 요것도 그때 분위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1년 전에 보면 매우 공감이 65% 있는데 지금 60% 밑으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남북 관계라는 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70% 정도 되고 통일되면 뭔가 좀 좋아질 거다, 나아질 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60% 가까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본인 스스로에게 나는 어디에 속하나 한번 물어보면 좋겠어요. 이제 그렇게 조사를 해보고 나서 마지막에 뭘 물어봤냐면 자, 그렇다 치고 통일을 해야 되고 하면 좀 좋아질 거다 그러는데 남북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는 질문을 한번 해봤더니 이게 이제 참 딜레마예요. 이게 남북 관계가 앞으로 향후에 아주 좋아질 거다, 다소 좋아질 거다 하는 사람이 40%밖에 안 돼요. 그리고 뭐 별 변화도 없을 거다, 다소 좋아질 거다 하는 사람이 무려 변화 없을 거라는 사람이 47%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을 해야 되고 통일되면 좀 나아질 거다 그러는데 지금 현상을 보면 앞이 좀 깜깜한 거예요. 사람들이 뭐 그게 별 변화가 있겠냐, 뭐 좋아질 것 같지 않다는 게 무려 47%나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1년 전보다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1년 전에 판문점에서 만나고 난 직후에 보면 그때 막 이렇게 높았죠. 2차 정상회담하고 그때 굉장히 뭐 기대감이 높았는데 뚝 떨어졌죠. 그리고 그때만 해도 변화가 뭐 있을 것 같았는데 변화 없을 거라는 사람이 이만큼 높아진 거죠. 그래서 남북 관계는 남북 간의 현재 상황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의 생각도 달라지고 그리고 남북의 그런 통일을 위한 그런 기반 조성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자 이제 통일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통일 꼭 해야 되냐? 그 이야기를 왜 제가 첫 번째 주제로 잡았냐면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내가 지금 직장 구하기가 힘들고 내가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야, 우리보다 훨씬 어렵게 살고 못 사는 북한하고 합쳐갖고 우리가 뭐 나도 지금 힘든데 뭐 좋아지겠냐? 그 통일 꼭 해야 되냐? 뭐 그런 사람부터 또 예전에 나이 많은 사람 중에 북한하고의 싸움이나 내전이나 뭐 이런 절로 가족들이나 본인들이 다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내가 겪어본 공산당 그거 같이 못 살아. 그거 통일 안 하는 게 나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래도 우리 민족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우리가 같이 헤어진 사람들인데 다시 뭉쳐야지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적어도 오늘 제 강의를 들은 사람은 이 젊은 사람들은 통일 그러면 이 세 가지는 좀 마음속에 가지고 통일이라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왜 통일을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언어도 같이 쓰고 역사도 같이 갖고 있고 문화도 같이 갖고 있는 그런 민족인데 우리가 원래 흩어져 있고 원래 갈라져 있던 민족이 아니라 우리가 일제가 우리를 식민지화 하기 전에는 우리가 한민족이었죠. 근데 일제 통치에 들어가고 우리 민족들이 만주로 중국으로 흩어지고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고 해서 흩어져 있다가 해방되면서 남북이 갈라지는 거죠. 남북이 갈라지고 해방되면서 갈라지고 북한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공산정권이 들어오고 남쪽에는 미군정의 지원을 받은 자유주의 정권이 들어오면서 갈라지고 그러고 나서 그 사이에 전쟁하고 나서 서로 간에 철천지 원수처럼 됐다가 그리고 유엔에 우리가 분리된 두 나라로 각각 독립을 하게 됐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두 나라가 엄연히 다른 두 나라로 돼 있죠. 그렇게 돼 있고 그 사이에 뭐 서해안에 뭐 서해 해전 1해전 2해전 3해전 하면서 크고 작은 전투가 벌어지고 뭐 연평도 사건 천안함 사건 뭐 이러면서 남북 간에 점점 거리가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된다는 거 하는 것은 원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새롭게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첫 번째 이유다. 회복이다. 그런 이야기고, 두 번째는 저는 우리가 치유와 화해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오랫동안 남북이 갈라져 있으면서 아까 뭐 이야기한 전쟁도 치르고 또 크고 작은 전투도 하고 또 옛날에는 뭐 1, 2, 4군 부대에서 뭐 청와대 습격도 들어오고 뭐 이런 연평도 천안함 이러면서 우리 남북 간에 너무 상처도 많고 너무 서로의 악감정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민족이고 우리가 같이 살았던 우리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민족으로서 이제는 우리가 화해하고 그리고 치유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다. 그리고 예전에 해방되면서 흩어져서 이산가족이 생긴 사람이 거의 13만 명이 넘게 있지만은 지금은 우리 탈북민으로 인해서 이산가족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지금 남쪽에 들어와 있는 사람만 우리가 한 3만 2천 명 된다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지금 통계를 보면 동북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북한을 탈출한 사람이 거의 한 15만 명 이상 되는 걸로 보이죠. 중국 땅에 나와 있는 사람, 러시아에 가 있는 사람, 만주에 가 있는 사람, 뭐 태국이나 이쪽 밑에 라오스 쪽에 흩어져 있는 사람, 또 동구권에 또 유럽에 흩어져 있는 사람에서 어떤 연육은 북한을 탈출해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거의 한 15만 명. 그 사람들의 뭐 4인 가족 기준으로 뭐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하고 이렇게 계산해보면 우리가 4인 가족 기준으로만 따져도 거의 한 60만 명 이상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 3만 명, 그 다음에 흩어져 있는 한 15만 명에서 거의 한 북한을 이탈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거의 한 18만 명에서 20만 명 된다. 그 사람들의 아픔을 우리가 치유하고 달래줘야 될 의무가 우리 한민족들한테는 있다. 우리 한국인한테는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통일을 해야 될 이유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의 한반도 통일이라는 게 우리 이 자리에 강의를 듣는 젊은 학생들한테는 미래가 한반도 통일에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남쪽에 경제가 점점 더 성장률이 떨어져 가고 젊은 사람들은 학교 졸업하고 취직하기 힘들고 한데 지금 그게 우리 남쪽 경제가 예전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다가 지금은 성장이 정체 국면에 들어온 거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런데 남북 통일이 되면 우리가 볼 때는 남북이 합쳐져서 새로운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이제 남북 통일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 그래서 통일이라는 것은 지나간 옛날 사람들을 위한 통일이 아니라 젊은이들을 위한 통일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시면 남쪽이 지금 인구가 5천만이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1천 불이 좀 넘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그럼 북한은 얼마냐 하면 2,400만에 거의 1인당 국민소득 한 1,000불 내외. 뭐 통계기관에 따라 뭐 한 700 보는 데도 있고 1,300 보는 데도 있고 한데 대체로 그냥 평균 잡아 1인당 국민소득 1,000불이라고 생각하면 남북한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남북한이 합쳐지면 우리가 말하는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있을 텐데 그런 시너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산술적으로 두 나라를 합쳐가지고 1인당 국민소득을 평균을 내면 인구는 어떻게 돼요? 두 개 합치면 7,400만. 그죠? 국민소득은 둘이 합쳐서 다시 7,400을 나누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계산이 빨리 돼요? 2만 1,000불이 넘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놀랍죠? 근데 여러분들이 2만 1,000불 그러니까 3만 1,000 있다가 2만 1,000으로 떨어지니까 야 우리가 이게 2만 1,000으로 떨어지면 소득이 3만 1,000에서 2만 1,000으로 떨어지니까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은데 전 세계 국가가 한 200개가 넘거든요. 22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고 그리고 인구가 5천만이 넘는 나라가 220개 중에서 몇 개 나라나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전 세계에서 인구가 5천이 넘고 이 인구입니다. 횡축을 인구로 놓고 종축을 이제 1인당 국민소득으로 넣었을 때 인구가 5천이 넘고 국민소득이 2만 불 넘는 데만 따져도 요 사이에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까지 6개 나라만 이 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3만 불 넘고 5천이 넘는 이 파란 이 사각형 안에 들어가 있는데 2만 불로 내리더라도 우리가 아까 합쳐지면 2만 1,000불 정도 된다고 그랬죠. 7,400만에. 이 정도 되는데 요 사이에 나라가 없는 거예요. 안 그린 게 아니라. 그래서 통일된 7,400만 인구의 2만 1,000불 국민소득이라고 그러면 세계에서 굉장히 잘 사는 나라고 대단한 나라예요. 한국을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이유는 한국이 인구가 5천만이 넘으면서 3만 불이 넘는 나라인데 우리가 통일되면 7,400만에 2만 불이 넘게 되는데 시너지를 조금만 발휘한다고 그래서 두 나라가 합쳐서 조금만 잘 화합을 하면 금세 3만 불대로 회복되면서 우리가 근대사에 세계 역사를 써간 나라는 독일, 영국, 프랑스가 2차 세계대전 전후를 통해서 세계를 이끌어 왔잖아요. 그러다가 2차 대전 후에 세계를 이끄는 축이 미국으로 넘어갔지만 그전에는 유럽에 있었거든요. 유럽에 이끌던 나라가 독일,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인데 독일이 한 8,100만 정도 돼 인구가. 프랑스, 영국이 7천만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틈을 여기를 파고 올라갈 수 있는 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통일 한국은 대단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인구나 국민소득이 그렇게 2만 1,000이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가능성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죠. 남북이 합쳐지면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냐면 우선은 시장이 커져요. 5천만 시장에서 7,400만 시장으로 내수 시장이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북 간의 산업구조가 북한은 주로 경공업이나 이런 쪽으로 중심이 되어 있고 우리는 주로 중화학공업으로 중심이 되어 있는데 지금 남쪽에서는 경공업들은 어디로 가냐면 중국으로 가거나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데 전부 밖으로 나가 있어 고생하고 있는 기업들인데 그 기업들이 다 한국으로 다시 유턴해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업인력이나 지하자원도 산업인력이 북한의 젊은 인력이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비중으로 따지면. 그리고 비교적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이라 우리가 개성공단에서 지난 한 10년 동안 연습을 해봤지만 북한 인력이 우리가 말하는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중국 인력보다 훨씬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일하기 좋고 그 다음에 지하자원도 지금 우리가 산업을 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 뭐 히토리나 마그네사이트, 뭐 망간, 철광석, 뭐 이런 뭐 석탄 이런 것들이 품질은 조금 떨어지지만은 북한의 매장량이 굉장히 많아요. 남쪽에는 산악지대가 적기 때문에 광물 자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통일되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지하자원이나 산업 구조가 조정할 게 많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좋은 거는 북한이 남북이 통일되면 우리가 그 시베리아 횡단철도나 중국 횡단철도에 유럽으로 가는 열차에 한반도 북한을 통해서 우리 연결할 수 있는 물류 통로가 확보되는 그런 좋은 일이 있죠. 그 다음에 인구 구조도 사실은 우리 여기 젊은 학생들이 다 듣고 있지만은 우리는 합계 출산율이 지금 1미터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이 합계 출산율이 1미치라는 소리는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애를 하나도 안 놓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아직은 2.0 정도 돼요. 2명 정도는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구 구조가 급속하게 악화되는 것을 남북이 통일되면 좀 막을 수가 있다고 보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인 위험이죠. 한반도에 항상 군사적인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 남쪽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한반도에 언제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험 때문에 항상 그게 자유롭지를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남쪽이 60만 군대를 보유하고 있고 북한이 120만에서 130만에 해당하는 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합치면 180만에서 190만 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400만 인구에 180만 군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돈을 얼마나 썼냐면 남쪽이 지금 올해 2020년 같으면 우리가 1년 정부 예산 540조 중에서 거의 한 10% 50조 이상을 국방부에 씁니다. 근데 독일 같은 데를 보면 8,100만 인구에서 군대가 30만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7,400만이면 우리도 30만이면 충분하다는 이야기죠.
독일만큼만 갖고 있으면 그러면 180만에서 30만 빼고 나면 150만은 군대 갈 필요가 없이 우리가 산업 인력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산 또 독일 같으면 1년 국가 예산의 한 3% 정도로 국방비를 쓰는데 우리는 지금 10%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예산과 인력을 우리가 남북이 대치하지 않으면 다 빼낼 수가 있다는 이죠. 그래서 우리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게 이제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들어가는 국방 예산, 두 나라가 남북이 합쳐서 들어가는 인력과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국방 예산만 전략해도 그걸로 북한 개발하는데 사용하는데 뭐 충분하게 재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일이라는 게 우리한테 큰 시너지를 줄 수 있는데, 물론 모든 게 항상 시너지를 주는 것만 아니고 반 시너지는 있죠. 오랫동안 우리가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서로 상처가 더 많고, 예전에 남쪽에는 동서의 갈등 구조가 굉장히 심각해서 몇십 년 동안 그 갈등 구조인데, 이제 남북이 또 그 갈등 구조를 겪어야 될지 모르죠. 많은 세월이 필요하겠지만 그럴 거.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이념, 체제, 교육 같은 게 오랫동안 달랐기 때문에 우리 북한을 떠나서 남쪽에 와서 탈북민으로 한국 사회에 살아가는 게 힘든 것처럼 남북이 통일되면 또 그런 과정을 우리가 좀 겪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우리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여유는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통일을 하는 게 아까 제가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했는데, 통일을 왜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회복하자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우리 그동안의 아픔에 대해서 치유하고 우리가 아픔을 이제 상처를 좀 우리가 치유하고 회복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고, 세 번째는 우리의 미래가 한반도 통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통일이라는 걸 여러 사람이 어디 친구들 만나 통일 그거 꼭 해야 돼 그러면 적어도 이 강의를 들은 사람은 그래 통일은 이렇게 이런 이유 때문에 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주제는, 그럼 우리가 통일해야 될 대상이 되는 북한은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게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북한을 아는 사람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앙정보부도 잘 모르고 미국 CIA도 잘 모르고 탈북자도 모르고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북한에 있어도 아마 북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마 모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종합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분석을 해봅니다. 북한이 어디로 가고 있냐. 우선 북한을 보는 거는 지도 체제를 먼저 이게 안정되어 있는지 보는 게 첫 번째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그 위가 흔들리면 이게 지금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우선은 저는 북한의 체제가 안정되냐 안 되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우선 보면 지도 체제가 불안하냐 안정되느냐, 주민들이 동요하느냐 통제에 있느냐를 가지고 네 개를 2x2 매트릭스도 분석해 보면, 만약에 우리가 체제가 불안하고 주민들도 동요하다 보면 이건 벌써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죠. 근데 지금은 이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김정일이가 처음에 올라왔을 때나 김정은이가 처음에 올라왔을 때는 조금의 그런 이제 동요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건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쪽이 더 가깝다고 봐요. 지도 체제는 꽤 안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공포 정치도 하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부분은 안정되어 있는 것 같고, 근데 주민들이 최근에 경제가 갑자기 제재로 인해서 어려워지고, 그리고 외부 정보는 이런저런 이유 뭐 통로를 통해서 외부의 정보는 계속 듣기 때문에 주민들이 야 이거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왜 갑자기 좀 괜찮아지다가 다시 어려워지는 거야? 그런 이야기 때문에 뭐 여기에 좀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거는 조금 불안정하긴 하지만 요거는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게 이런 상태로 가면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가 완전히 자리 잡히고 주민들도 그냥 포기하고 그냥 이대로 살자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러면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변화는 요원해지고 뭐 오래 가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요거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유엔 제재가 점점 심해지면서 이 파트에 좀 가까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북한이 가장 지금 어려운 게 핵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핵과 관련돼서는 이렇습니다. 북한은 핵을
개발을 지속할 거냐, 핵을 폐기할 거냐는 두 큰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 갖고 있는 거는, 미국이나 유엔이 갖고 있는 거는 제재를 완화하거나 제재를 계속 압박해서 군사적인 압박을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핵을 폐기하고 싶지는 않죠, 지금.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만약에 계속해서 핵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만약에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그러면 미국도 군사적으로 계속 압박이 가다 보면 최악의 경우에 이런 상태도 가능한 거죠. 우리가 말하는 서지컬 스트라이크, 외과적 수술을 위해서 영변이나 핵시설을 폭격을 하고, 그러면 북한이 또 거기 가만히 있지 않고 대응 사격을 하고 남쪽으로 뭐 미사일을 쏘거나 뭐 하면, 그러면 국지전 내지 전면전까지 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은 북한도 완전히 멸망하는 거기 때문에 원치도 않고, 남쪽도 여기에 타격이 크고 미국도 국제사회의 부담을 갖고 가기 힘들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서로가 좀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제 북한은 어디를 원하냐, 이걸 원하는 거죠. 먼저 제재를 좀 완화해달라. 그럼 우리가 후에 폐기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는 어려움이 뭐냐면, 유엔하고 국제사회는 유엔 제재를 풀려면 뭔가 폐기했다거나 뭘 따라오는 사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는 이게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게 어느 순간에 북한이 따라오다가 안 따라와 버리면 제재는 해제되고 핵 보유국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유엔사나 국제사회에서 따라오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뭘 연화, 이렇게 야, 그러지 말고 먼저 네가 폐기해라. 그럼 우리가 완화할게. 이렇게 되면 또 북한이 믿지를 못합니다. 북한은 옛날 리비아도 봐왔고 이란도 봐왔고 이라크도 봐왔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다간 카다피나 그다음 후세인처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는 못해. 이제 그러니까 요건 서로가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요렇게 가고 있죠. 그러면 핵 폐기하고 그래서 제재 완화하고 동시에 가자. 근데 미국은 이거를 일괄 타결하자고, 한꺼번에 가자. 그리고 북한은 안 된다. 그건 못 믿겠으니까 단계적으로 한 단계씩 가되 같이 하자. 그래서 그거를 단계적 동시적으로 하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파트는 조금 이제 협상이 하노이에 가서 결렬된 상태죠. 그래서 하노이 이후에 다음 아마 협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떤 문제냐면, 미국은 대선이 11월 말 이후까지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을 겁니다.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협상이 올해 연말까지는 뭐 교착 상태, 지금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협상이 진행되건 진행되지 않건 관계없이 유엔의 제재는 지속됩니다. 유엔은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할 때마다 끊임없이 제재가 나옵니다. 제재가 나오는데, 이 유엔의 제재라는 건 어떤 거냐면 있는 제재에서 추가하는 거예요. 앞에 걸 없애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추가가 돼서 지금은 어느 정도냐 하면 이 마지막 제재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무슨 조치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제재는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이 되건 안 되건 관계없이 제재는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이 힘든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수출을 조금씩 허용하다가 이제 이 정도 2017년에 와서 수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모든 수출이 다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업권, 뭐 식료품, 식품, 뭐 경공업 제품 모든 거를 팔지 못하게 돼 있어요. 중국으로 가는 거 다 제재예요. 그 다음에 북한이 가장 어려운 거는 요 수입이에요. 수입 중에서 물론 기계료 수입이라든가 이런 그 당연히 못하게 돼 있지만은, 가장 어려운 거는 석유 제품을, 석유를 1년에 400만 배럴로 딱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350 정도 되게 되면 수출하는 업자들이 계속 신고를 해야 돼요. 380, 390 되면 서로 간에 신고하면서, 그걸 넘는 사람은, 맨 마지막에 넘는 사람은 제재를 당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400만 배럴로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제품이라고 해서 플라스틱 만들고 하는 원료 있잖아요. 그거는 처음에는 200만 배럴까지 묶어놨었는데 요거 50만 배럴로 줄여놨어요. 그래서
요거 400만 배럴, 50만 배럴로 묶어놓은 게 수입을 못하기 때문에 북한이 어떤 산업을 일으키기는 거의 불가능한 사건에 돼 있어요. 에너지가 없고 그리고 그 원료 제품을 구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우리 생각에 그러면 이 400만 배럴하고 50만 배럴 또 못하게 하면 그러면 더 효과적일 것 같죠? 근데 이제 국제사회는 이런 게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유엔이 항상 이런 제재만 하는 게 인권 파트를 책임지는 사람이 있는데 고난의 행군 시기에 90년대 말에 그때 북한의 아사자가 엄청나게 많이 생겨날 때 유엔의 국제식량기구에서 공식적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로는 아사자 60만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공식적인 데이터고 비공식적인 데이터는 아사자를 200만까지도 봅니다. 근데 그때 국제사회에서 이제 뉘우치고 회개하는 게 뭐냐면 그때 사실 북한이 90년대 중반 이후에 그 대량 아사자가 날 시기에 북한에 대한 정보를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갖고 있지 못했어요. 국제인권이사회나 국제인권 관련된 단체들이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해서 그렇게 어려웠으면 식량을 지원했을 텐데 그렇게 어려운 줄은 몰랐는 거예요. 북한도 없다는 소리를 안 하고 그래서 결국은 아사자가 생겨나면서 전 세계 역사상 근대사에 굶어서 10만 이상 죽은 역사는 없습니다. 아프리카도 그렇게 죽진 않아요. 굶어서 죽는 게 50만, 60만 죽었다는 것은 세계 역사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전에 아일랜드의 감자기근 같은 게 났을 때 200만이 죽고 하는 그런 시기에 그건 옛날에 정보가 부족하고 국제사회가 손을 못 쓸 때고 지금 근대사회에서는 이렇게 죽는 게 없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유엔에서 제재가 나올 때 항상 제재 전문에 뭐가 나오느냐면 생필품에 관해서는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경 지방에서 보따리 장수들이 갖고 왔다 갔다 하는 걸 제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생필품에 해당하는 걸 제재를 하지 않는. 그래서 이 석유 400만 배럴과 석유 정제품 50만 배럴을 허용하는 이유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이제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재가 거기까지 걸려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 최근에 가장 아프게 느끼는 것은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해외 노동자가 북한이 한 8만 정도 우리가 공식적으로 북한에 스탬프를 받아갖고 나간 사람이 8만 정도 보고 물론 뭐 북한에서 동북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뭐 그냥 몰래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러시아에 가 있는 사람들을 빼고 공식적인 아사자인데 이 공식적인 아사자들의 해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2019년 말 작년 말까지 자기 나라로 다 돌려보내야 됐어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아니면 서남아시아의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에 있는 근로자들을 더 이상 고용할 수가 없는 거. 그걸 고용하면 유엔의 제재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다 돌려보낸 거예요. 돌려보내고 요즘은 어떻게 나가느냐? 3개월짜리 여행 비자를 끊어가지고 중국이나 러시아에 가서 일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8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 장기 고용됐던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여기에 들어오는 외화 수입이 거의 끊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3개월짜리로 가는 사람은 숫자가 많을 수가 없죠. 옛날처럼. 그래서 북한의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걸 이제 데이터를 보시면 금방 아는 게 우리가 이제 북한 데이터가 늦게 나오고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항상 숫자는 좀 넣고 추정 자료를 많이 사용합니다. 요거는 북한의 수출 규모가 2014년까지는 그런 대로 버텼어요. 그 이후에 수출이 줄어드는 걸 모양만 그래프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걸 추정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요 추정 가기 전에 요거는 뭐냐면 수입하고 수출하고 차이가 적자잖아요. 무역 적자잖아요. 무역 적자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시작한 건 17년, 18년. 그래서 어느 정도로 늘어나느냐? 요거는 무역 적자를 추정을 한 거예요. 여기가 20년 되겠죠. 21년, 22년, 23, 24, 25까지 추정해 보면 무역 적자가 지금 상태로 제재가 계속된다면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날 걸로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집안 가게도 돈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으면 어떻게 돼요? 파산되잖아요. 이제 나라가 파산되는 위기에 오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파산했었고
지금 다시 이렇게 계속되면 제재 개선되면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되냐면 경제 성장률이라는 거 연 1년에 어느 나라가 몇 퍼센트 성장한다 그런 게 이제 우리가 남쪽 같으면 예전에 80년대에는 한 9%, 10% 성장하다 90년대 한 6, 7%, 2000년대 들어와서 한 5%, 요즘 한 2.5, 3% 성장하고 있는데 올해는 물론 마이너스로 가겠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북한은 요 2016년에 바짝하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마이너스 그것도 3, 4, 3 이렇게 추정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아까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추정을 해보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2019년도가 작년 건데 뭐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왔지만 한 0.3% 정도 마이너스일 걸로 보고 있어요. 올해도 마이너스 내년 그래서 한 2017년부터 보자면 한 6년 가까이 적자 국면을 못 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예전 80년대 말 89년 이후로 90년 초부터 90년대 말까지 10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하던 고난의 행군 시대가 거의 한 10년 가까이 마이너스 성장했거든요. 지금 한 6년 가까이 우리가 추정하고 있어요. 지금 상태로 만약에 제재가 풀려갖고 무슨 획기적인 일을 만들지 않는다면 이대로 갈 걸로 보이고, 그래서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지금 오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남북한을 비교한 건데요. 지난 한 40년 동안에 남쪽 경제를 보면 파란 게 남쪽 경제인데 연 경제 성장률을 그래프를 그려보면 최근에 이제 남쪽이 좀 별로 안 좋아서 여기 한 2013, 4년부터 한 2.5, 3%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저성장을, 아까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 있는데, 북한은 지금 이렇게 하다 여기서부터 뚝 떨어져서 아까 본 이 국면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있다.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거는 내가 보면 북한을 보면 딜레마라고 보는 거죠. 말은 멋있죠. 핵 개발과 경제 성장을 병행을 하겠다. 핵 경제 병진 노선, 말은 멋있는데 이 두 개가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소를 타면 양쪽 끝에 앉은 사람이 다 올라가고 싶지만 한 사람이 올라가면 한 사람이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핵을 개발하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수출을 못하게 하고 제재를 가해서 금융도 이용 못하게 한다, 수입도 못하게 한다 하기 때문에 경제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경제를 살리려고 그러면 또 시장도 풀어야 되고 이제 이렇게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게 두 개가 같이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핵을 어떻게 좀 뭐 일부 가지면서 아니면 일부만 파기하면서 어떻게 경제 제재를 좀 완화해 볼까 하는 게 뭐 희망사항인데, 그게 뭐 국제사회가 그게 이제 동참을 안 하는 거죠. 도저히 국제사회에서 그걸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 북한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파란 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체제는, 북한의 체제라는 것은 공안 정치를 뭐 지난 한 2011년 올라온 이래로, 김정은 올라온 이래로 뭐 별을 뭐 뗐다가 붙였다가 대장을 뭐 중장 만들어 중장을 대장 만들었다가 이러면서 처형도 하고 삼촌도 처형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공포 정치에 가까운 공안 정치를 하기 때문에 체제는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나 아프리카에 우리가 수많은 나라들을 봐왔고 중동의 수많은 나라를 봐왔지만은 경제가 백업이 되지 않으면 주민들이 여기에 끝까지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워지면 체제 자체가 그렇게 안정적으로 가지 못한다, 위험해질 수가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경제 측면을 보면 유엔 제재가 아까 제가 말했듯이 제재는 협상이 안 된다고 해서 제재가 멈추는 게 아니라 협상의 여부와 관계없이 제재는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인력 파견을 못하게 되고 또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안 되고 해서 결국은 지금은 자급자족에 의해서 최소한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북한에서 나오는 노동신문, 중앙통신, 뭐 TV, 라디오 매체들을 전부 종합해서
국정원에서는 매일매일 북한의 주요 뉴스를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요약을 해서 우리 북한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보내줍니다. 보내주는데 최근에 한 서너 달 동안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자력갱생이라는 이야기가 많고, 농장이나 무슨 이런 뭐 잉어 농장, 닭 공장을 비롯해서 이런데 현지 주도가 부쩍 늘어납니다. 그리고 요즘은 뭐 모내기 철한다고 모내기 현장에 뭐 현장 뭐 지도하고 이런 게 많이 늘어나는 거 봐서 자급자족이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나오는 뉴스는 뭐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뭘 했다는 이야기 주로 많이 나오고, 미국하고는 뭐 대등한 외교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 그거는 이제 자국민들 주민들을 상대로 한 선전 같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독려하는 거는 자급자족하고 우리 힘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부쩍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평가하는 거는 이렇습니다. 올해로 4년째 마이너스 성장이죠. 그러니까 2017, 18, 19, 20 그렇게 되면 이거 이제 심각해집니다. 평양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원산이나 신의주 뭐 이런 큰 도시는 괜찮겠죠. 큰 도시 괜찮은데 지방으로 가면 이거는 이제 심각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하고 국경 지방에도 옛날처럼 자유롭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려워지고, 그래서 제2의 고난행군 이야기가 자꾸 여기저기서 흘러나오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우리의 그 대화 상대이고 그 어떻게 보면 통일의 파트너인 북한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내가 지금 이제 지금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이거 지금 우리 주제하고 뭐 특별히 관계는 없지만은, 미국은 선거 국면이 올해 말까지 갑니다. 올해 말 11월 말까지 가고, 미국은 대체로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면 대북 협상팀을 뭐 꾸리는데 빨라야 석 달, 뭐 늦게 되면 6개월도 갑니다. 그렇게 되면 언제까지냐면 내년 1, 4분기까지 북한하고 협상하러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고 그러면 그나마 좀 빠르게 나올 수는 있겠죠. 사람만 바꾸면 나오면 되는데, 만약에 바이든으로 바뀌거나 민주당으로 바뀌면 그거는 선거 끝나고 플러스 6개월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 제재가 계속되기 때문에 빨리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미국이 협상할 수가 없어요. 협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나 남쪽에 메시지를 보낼 때는 여러 가지 아주 정교한 도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휴전선 부근에서 뭐 지뢰, 목함 지뢰, 뭐 아니면 포사격, 뭐 이런 거는 유엔에 갖고 갈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휴전 중인 휴전 당사국 사이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유엔을 갖고 갈 사건이 안 돼. 근데 국제사회를 통해서 미사일을 쏘거나 핵 실험을 하게 되면 이거는 유엔에 가서 제재 국면으로 다시 들어가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뭔가 이슈를 이렇게 제기할 때 이게 남쪽 정부를 향한 건지, 아니면 이걸 미국을 향한 건지, 아니면 이거를 뭐 유엔을 향한 건지, 그게 굉장히 명확하게 아주 분류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지금은 남쪽하고 해봐야 아무런 남쪽이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남쪽 정부가 유엔이나 미국의 눈을 피해서 무슨 뭐 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뭐 도발이나 이런 게 나오게 되면 남쪽 정부만 관련된 거는 나와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고, 미국한테 빨리 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올해 말까지는 아무리 빨리 나오라고 그래봐야 미국이 나올 수도 없고, 이제 선거 끝나고 팀이 새로 꾸려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 말 정도 돼서 미국이 선거 끝날 때쯤이면 북한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그게 어떤 메시지? 자, 우리 이제 핵 다 끝났으니까 빨리 협상하자고 그러든지, 아니면 장거리 미사일이 이제 우리 정교하게 다 개발됐으니까 빨리 나하고 협상 테이블로 와라 하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굉장히 위험할 때가 될 수 있고, 그게 또 미국이 그냥 그 말 듣고 그래 알았다 협상하자 그러고 테이블로 나오면 다행이지만, 발사해서 그래 그러면 때려 그러고 또 뭐 다른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올해 하반기가
위험한 국민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그럼 통일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될 건가 하는 이야기를 좀 이 이야기는 좀 큰 이야기라 나라에서 해야 될 이야기도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도 있고 다양하지만 하여튼 첫 번째는 이 북한의 핵무장은 이게 미국만 반대를 하는 그런 이슈가 아닙니다. 아니고 전 세계가 핵무장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났더니 전 세계 핵탄두가 몇 개 있었냐면 한 15만 개 정도 있었어요. 15만 개 있었는데 그 중에 미국이 한 7만 개, 한 7만 5천 개, 러시아가 한 7만 5천 개 정도, 그 정도 비슷하게 갖고 있었고, 나머지 영국이 갖고 있는 한 200기, 프랑스 한 300기, 인도 한 3, 40기, 파키스탄 한 3, 40기, 중국 한 150기, 그 정도 수준에 있었는데 도저히 이랬다가는 지구가 통째로 날아가겠다 해서 미국하고 미소가 전략무기 감축 협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15만 개이던 게 지금 거의 한 15,000개 정도로 지금 10분의 1 정도로 해마다 핵탄두를 폐기하면서 줄여가고, 그 핵탄두를 줄이는 것 중에는 장거리 탄두도 줄이지만은 중거리 탄도 단거리까지 해서 핵탄두를 줄이는 협상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미국과 러시아의 지도부가 바뀌더라도 그 협상은 계속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중국이 대두되면서 중국도 중거리 협상에 들어와라 마라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가 한 몇 달 전에 나오던 이야기도 그 이야기고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나라가 핵탄두를 개발하고 핵 보유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전 세계가 막고 있는 거예요. 줄여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갖게 되면 북한의 상황에서 남쪽이 갖게 되고, 남쪽이 갖고 일본이 갖게 되고, 일본이 가면 대만이 갖고 중국이 더 갖고 이러면 이 지난 40년 50년 동안 핵협상에 의해서 줄이던 게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을 아무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정을 한다고 그러면 이스라엘이나 인도 파키스탄처럼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은 동결을 하고 IAEA 사찰을 받으면서 그냥 현 상태 유지하는 정도. 그래서 그 정도가 어떻게 보면 최대한도 용인할 수 있는 거지만 그것도 용인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뉴 스타트라고 전략무기 감축 협정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 되기 때문에 북한을 용인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면 동아시아의 지역 균형을 깬다는 게 전 세계 핵무기 감축 협상을 깨는 거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북한은 그러지, 야 니들 다 가지고 있는데 왜 나보고는 못 가지고 하느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전 세계가 그 협정 안에서 지금 줄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 노력이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북한을 설득하려고 그러면 모든 나라가 자 우리가 이 핵 감축 협정에 있는데 니도 여기 들어와서 동참하고 그 대신에 니들 제재 풀어주고 어떻게 할 테니까 딜을 해야죠. 그게 이제 필요한 거. 그게 빅딜이 되건 스몰 딜이 되건 앞으로 그게 1년 안에 되건 2년 안에 되건 해야 될 일이라는 거고, 이제 우리가 참고로 알아야 될 건 이란이안 뉴클리어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것은 이란도 유럽 나라들이 앞장서고 미국이 그 뒤에서 들어가서 백업을 해서 이란 핵 협상을 만들어낸 게 폐기 10년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없앤다 그래서 올해 내년에 없애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없애는 거예요. 근데 그게 3년 지나고 나서 갑자기 트럼프가 야 이란이 잘 안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핵 협상 사인한 거 무효야 그러고 지금 깨버린 그런 상황인데 그것도 다시 이제 협상을 하겠죠. 그래서 지키고 안 지키는 거는 그것도 다음 문제고, 그렇게 짧은 시간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 북한의 핵 협상이 폐기 협상이 들어오더라도 한 10년에 걸친 그런 긴 프로세스라는 걸 우리가 머릿속에 두고 협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북한을 이 협상 안으로 이제 불러들이고 그거를 딜을 하면서 폐기하는 그 과정이
불가피하다. 그게 없으면 국제사회에서는 이 지금 끊임없는 긴장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통일을 하면 그런 이제 핵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그럼 핵 문제가 해결되면 통일이 되냐? 그건 또 아닙니다. 한반도 통일이라는 거는 주변을 둘러싼 사강,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사강이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요. 우리가 조선시대부터 한반도에 노일전쟁, 청일전쟁 항상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 마찬가지로 주변국이 한반도에 통일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무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강대국들이 우리의 통일에 대해서 적어도 동의를 하거나 묵인을 하거나 해야 통일이 되는 거지. 그냥 어느 한 나라가 나 안 돼. 그 한반도 통일 나 못 봐줘. 뭐 이렇게 되면 통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독 서독이 통일될 때도 미국과 러시아와 인근에 있는 프랑스와 영국이 이런저런 이유로 동의 내지는 묵인을 하면서 그게 이제 동서독이 통일되는 과정이거든. 근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통일된 한반도가 미국한테 절대로 불리하지 않다. 뭔가 덕이 될 거다. 또 중국에서도 절대로 중국한테 불리하지 않다. 중국이 우리 통일이 덕이 될 거다. 러시아에도 똑같이 설득해야 되고 일본도 설득해야 되는. 그래서 이게 통일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공외교가 됐건 나라 간의 뭐 이런 제도권의 외교가 됐건 지금 외교는 똑같은 문건으로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러시아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각 나라의 입맛에 맞는 그 문건을 만들어서 다니면서 야 우리가 통일돼도 니들한테 절대로 손해 안 돼.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 통일을 주변국에 설득시키는 게 굉장히 쉬운 거다. 그게 뭐 이제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러시아는 대놓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러시아에 우리가 외교 아카데미나 러시아에 가서 이제 뭐 여러 뭐 이 동북아시아 문제를 다루는 사람 만나보면 러시아는 중국 사람들은 대놓고 그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근데 러시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반도 통일이 자기들 국가의 미국식의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로 통일되는 그런 거는 자기들 국익에 반대된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하시라도 한반도 문제에 개입한다. 이게 러시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그러면서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한반도가 중립국으로 통일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정도로 러시아는 크리미아 반도도 자기들이 합병을 했지만은 러시아는 자기 인근 국가에서 자기들 국익에 반대되는 일이 일어날 때는 어느 나라의 국경하고 관계없이 그 나라의 일에 개입한다는 걸 원칙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같은 데 개입하게 되는 일이 그리고 아프가니스탄도 쳐들어가고 뭐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논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국을 설득하는 게 굉장히 힘들면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공공외교건 민간외교건 다 필요한 거다.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북한을 어떤 형태로든지 변화의 그런 물꼬를 터주는 게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나라가 되게 못 살면요 뭐 이런 자유, 민주, 뭐 개방 이런 거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배가 되게 고프면.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그래야 변화에 대한 욕구가 생기고 압력이 생기는 겁니다. 요거부터 먼저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이는 나라들이 전 세계에서 독재 국가거나 전제 국가거나 뭐 왕권 국가거나 뭐 이런 국가들이었어요. 다 우리가 이름만 들어보면 알죠. 필리핀에 마르코스 오래 갔었고 대한민국도 옛날에 박정희 시대에 우리가 독재 정치를 했었고 대만도 오랫동안 일당 독재했었고 루마니아, 체코, 인도네시아, 미얀마, 리비아 뭐 이 수많은 나라들이 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지금은 다 민주화되고 자유화된 나라들이 지금 남아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아프리카에 뭐 가나나 뭐 몇 개 나라하고 북한하고 그다음에 뭐 쿠바도 요즘 많이 변해진 상태고 뭐 그런 정도만 나라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바뀌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코잘릿이죠. 원인과 결과가 어느 게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대체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쯤 되면 우리도 좀 자유화하자, 우리도 좀 민주화하자는 이야기가 자연적으로 생겨납니다. 그래서 물론 나라마다 국민소득이 조금 다른 시기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만은 대체로 한 3,000불, 2,500불에서 한 3,000불 전후가 되면 그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대체로 한 1인당 국민소득 3,000불 정도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쪽이 올림픽 할 때가 1인당 국민소득이 3,200불 할 때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하고, 그리고 올림픽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나라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때쯤 올림픽을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한 뭐 1,000불에서 뭐 많이 추정해봐야 뭐 한 1,500불 정도 추정을 하면 앞으로 한 2,500불에서 3,000불 정도 돼야 우리도 좀, 야, 우리 뭐 언제까지 이렇게 살까? 우리도 좀 자유롭게 살자. 우리 좀 민주적으로 하자. 그 이야기가 나오려면 그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꼭 그런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북한의 지금의 주민들의 삶에 좀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주고, 그리고 이런 어린애들이나 미래를 위해서 개척하고 하려면 먹고 사는 문제를 빨리 좀 해결해 주는 게 좋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북한을 좀 개방 경제로 이끌어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북한의 그 자립 기반이나 성장 기반을 조금은 우리가 백업을 해주는 게 좋다. 이제 국제사회에서 대체로 유엔에서 하고 있는 게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고 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전 세계에서 빈민국으로 있는 나라들을 이렇게 어느 정도 인도적인 입장에서 그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그런 나라들을 지원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마찬가지로 북한도 거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은 저렇게 뭐 길을 쓰고 체제도 겁이 나고, 그리고 문을 여는 순간 혹시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뭐 불안감도 있고 할 텐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뭐 여러 번 뭐 유럽식, 특히 뭐 러시아식으로 개방을 할 건지, 아니면 동구권처럼 그냥 무너지고 말 건지, 아니면 중국처럼 개방을 할 건지, 베트남처럼 개방할 건지, 개방 모델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북한한테 베트남식으로 개방을 해라.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시장을 개방해서 먹고 살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베트남이 지금 뭐 거의 한 3,000불 가까이 되는데, 베트남 가보면 우리가 뭐 활발하잖아요. 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개방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도 개방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거죠. 핵무기를 내려놓고 개방을 했을 때 과연 내 목숨과 내 안위가, 국가의 체제가 안정될 건가 하는 거에 자신이 없는 거죠. 옛날 이라크 무너지는 것도 봤고 리비아 무너지는 것도 봤고 했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제 이런 겁니다. 남쪽이나 이런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정권을 잃는다는 게 그냥 정권 내려놓고, 우리로 보면 옛날 대통령 하던 사람이 물론 좀 치욕적이긴 하지만 연희동이나 뭐 깜빵에 한번 갔다 오거나 이렇게 하지만은 뭐 그런 뭐 자유주의 국가 다른 나라에는 정권 내놓으면 정권만 내놓으면 되는데, 북한은 좀 다른 거죠. 정권을 내려놓는 순간에 목숨이 위태로운 거죠. 그것도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가족과 그 집권 세력, 예전에 당이나 군에서 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과 가족들이 다 죽어야 된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쉽게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뭐 극단적인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냥 어디 망명 갈 수 있는 길을 여주자, 그냥 어디 돈 좀 사들고라도 그냥 다른 데로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좋다. 그런 이야기까지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그 체제가 변화를 추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신변에 관련된 문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부나 남쪽 기업들이나 NGO들이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인데, 또 이제 우리 일반 시민들이
나라와 함께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이걸로 하고 마칠 텐데요. 지금 1시간 가까이 됐는데 한 2, 3분 만에 마칠게요. 북한하고 원체 오랫동안 우리가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 말도 많이 달라졌고 생각도 많이 다르고 뭐 행동하는 패턴도 많이 다르고 해서 우리가 서로 간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노력, 그게 뭐 국민대학의 우리 연철 교수가 지금 한반도 미래연구원이나 통일교육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그런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이슈들도 이제는 같이 통합하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뭐 이런 통합만으로 두 나라가 합쳐지는 건 아니고 생각과 행동과 남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고, 그런 거를 위해서 북한 주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거 지금은 영유아, 산모, 아이들 관련된 영양, 뭐 이런 비타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무제한으로 빨리 열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걔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브레인 데미지를 받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걔들이 커서 성년이 됐을 때 다 제대로 사회 활동을 못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두 나라가 합쳐졌을 때 결국은 또 이제 사회 또 이 뭐라고 그럴까, 경쟁에서 또 뒤처지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그때를 위해서, 통일 20년 후가 될지 3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를 위해서도 산모 애들을 위한 비타민 영양 이런 거는 빨리 지원을 하는 게 좋다, 그런 이야기고, 두 번째는 서로가 같은 민족, 같은 파트너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교류 같은 거는 끊임없이 확대해 나가는 게 좋다. 그런 정치적이나 군사적인 그런 관계를 벗어나서 계속하는 게 좋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우리 탈북해 있는 우리 탈북민들이나 주변국에 흩어 있는 한 뭐 우리가 넉넉 잡아 한 18만 명에서 20만 명 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지원, 그 사람들과의 화해, 그 사람들을 우리 여기도 우리 친구들 있지만 우리 같은 이웃으로, 같은 친구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몇 사람 안 되는 3만 명을 5천만이 같은 우리의 사회 일원으로 똑같이 적응시키지 못한다고 그러면 통일됐을 때 2,400만을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베이스를 만든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죠. 지금 그 3만 명을 같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2,400만하고는 끊임없이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그런 노력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게 전개되는 게 좋고, 그걸 통해서 통일을 위한 기반 우리가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1시간 한 2, 3분 한 것 같은데 여기서 끝내고 우리 혹시 인터넷으로라도 나중에 질문 같은 것도 받아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현철 교수님 뭐 한마디. 예. 감사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최고 경제학자가 바라본 우리 한반도 통일, 그리고 쉽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왜 통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 민족의 동질성, 민족이다. 두 번째는 회복과 치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통일 한반도가 됐을 때 경제적으로라든지 평화, 피스 코리아를 만들 수 있다라는 아주 1시간 내에 방대한 양을 아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신 우리 김주현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두 가지로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마지막 부분에 우리 그 영유아 산모들한테 우리 의료품 또 인도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지원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시면서 브레인 데미지를 이제 극복하고 예방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사례들, 재밌는 사례들이라든지 내용이 참 재밌다는 표현은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하나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통일, 그러면 독일 통일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번 10월 달 되면 이제 독일이 통일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그때 독일이 통일되면서 이제 종교 간의 교류 협력을 통일 이전부터 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경험담이 계시면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우리가 아마 이제 산모 그러니까 애를 가지고 10달 동안 우리가 임신한 상태에서 있는 사람 숫자라는 게 어, 그렇게 태어나는 숫자만큼밖에 안 되겠죠. 1년에 태어나는 애가 한 북한이 지금 2,400만 인구니까 한 15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 출산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제 그 임신한 사람도 그 정도 될 거고 한 해 태어나는 애들도 그 정도 될 텐데 그 사람들이 가장 부족한 게 헤모글로빈, 철분, 그다음에 우리 애들 태어나고 나면 애들 비타민들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애들이 브레인 데미지를 받고 그 식량이 부족해서 오는 거는 영양 부족이지만은 태어난 애들이 처음에 충분한 그런 영양소나 비타민을 요도 뭐 철분 이런 것들이 없으면 태어났어도 다들 애들이 이제 정상적인 브레인 활동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북한의 어린이들 중에서 거의 한 15%에서 25%, 20% 가까이가 우리 국제 식량기구에서 평가하는 그런 영양 실조에 해당하는 영양 부족 상태에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걔들을 위한 우리 영양제라든가 그다음에 음식물 이거를 공급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미래를 위한 우리의 준비가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두 번째는 뭐 예. 음. 그 이제 동독 케이스는 이게 또 유럽이라 아마 좀 달랐었던 것 같아. 북한은 지금 종교라는 게 그냥 명목상의 종교만 있기 때문에 말은 뭐 조선 기독교 천명 총연맹도 있고 뭐 불교 뭐 단체도 있고 한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뭐 국제사회를 향한 어떤 그 뭐 좀 어떻게 뭐 만들어진 그런 거 같고 실제로 종교 자유로운 종교 단체나 종교 활동을 이뤄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에서 뭐 기독교 단체나 불교 단체나 이런 단체들의 이름으로 북한에 접촉을 하고는 있고 그리고 이제 대체로 북한을 지금 돕고 있는 여러 NGO 단체들이 대부분 다 종교 단체들이 많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런 의약품이나 뭐 이런 필요 뭐 영양분 그다음에 의료 뭐 이런 것들을 북한에 지급하고 있는데 대체로 적십자사나 이런 국가 간에 이런 게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종교단체들이 지금은 지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의약품 지원하는 단체도 하나 있는데 그거는 뭐 이렇게 밖으로 뭐 우리가 광고하지 않는 거를 전제로 뭐 북한으로 집어넣고 있는 그런 상태. 근데 그게 조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아까도 우리 시작 전에 이야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라는 그 나라를 볼 때 적대 내지 경계 대상으로 보는 사람이 아까 한 36%는 있다고 그러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뭐 이런 아까 이야기한 뭐 애들 영양소를 넣자 비타민을 주자 산모들을 도와주자 하면 그 사람들이 아니 무슨 지금 휴전 상태고 전쟁 상태인데 뭘 주냐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통일을 왜 해야 되는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잘 가슴속으로 소화를 시키고 그런 생각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통일에 대한 교육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우리 사회에서 조금만 뭐 북한이 미사일 쏘고 뭐 핵실험하고 뭐 이런 일이 있으면 통일 이야기가 쑥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통일이라는 이슈가 아까 말한 그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상황에 관계없이 끊임없이 우리 교육과 홍보와 우리의 마음을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